지난 시간에서 141페이지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2번요. 학문상의 분류. 첫 번째 쌍가루 1번. 융통물과 불융통물로 구분합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물건은 거래할 수 있는 융통물임이 원칙입니다. 근데 불융통물이 있습니다. 불융통물. 첫 번째가 공용물입니다. 공용물. 쭉 교과서 보시면서 따르세요. 관공서 청사입니다. 누가 소유자요? 국가 내지 지자체 등 공적 기관이 소유자다. 그죠? 그 물건의 용도는 뭐예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겠죠. 공적인 용도로. 이와 같은 물건을 공용물이라 합니다. 그 다음 공공용물요. 공공용물을 보니까 어떤 애가 있죠? 도로라든지 하천, 항만, 공원등이 쭉 적혀 있다. 그죠? 자, 볼게요. 도로, 소유관계. 도로 부지는 국가 또는 뭐요? 지자체 소유인 땅도 있고 개인 소유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즉 소유관계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물건은 어떠한 용도에 제공됩니까? 누가 다녀요? 도로 공동은 우리 일반 공중이 널리 이용한다. 그죠? 이와 같은 성격의 물건을 공공용물이 합니다. 따라서 공용물이 됐든 뭐요? 공공용물이 됐든 일단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 중에는 뭐요?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할 수 없어요. 다만 조금 시청사가 낡아서 외곽지로 넓게 지어서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청사는 폐쇄하고 신청사로 이전했다. 그럼 구청사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죠. 그때 당연히 거래할 수 있고 도로입니다. 아무리 내 땅이라도 그 땅이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는 거래할 수가 없다. 근데 옆에다가 큰 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구도로는 폐쇄를 해버렸다. 이건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공용물, 공공용물은 그 용도로 사용 중에는 거래할 수가 없지만 용도 폐지 이후에는 거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금제물입니다. 금제물은 법에 의해서 거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들. 아편등 뭐요? 각종 마약류들, 위조통화 등 각종 위조품들, 각종 음란물들, 문화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2번으로 갑니다. 주의 물건들은 뭐요?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가분물, 불가분물, 대체물, 부대체물, 소비물, 비소비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가분물과 불가분물이요. 예컨대 토지, 금전 등입니다. 저 가분물이라면 하나의 물건은 뭐요? 하나의 물건을 가치 손상 없이도 여러 개의 물건으로 나눌 수 있다. 그죠? 즉 토지 1000평을 500평씩으로 분할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가치가 손상 안 되죠. 즉 가치 손상 없이도 하나의 물건을 여러 개의 물건으로 나눌 수 있다를 가분물. 반대로 뭐요? 가치 손상 없이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 개의 물건으로 나눌 수 없는 물건을 불가분물. 그림이라든지 소말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자, 이 같은 가분물, 불가분물을 구별하는 시력은 우리 민법 총칙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럼 분할할 때 뭐예요? 그 분할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가분물은 현물로 분할할 수 있죠. 근데 불가분물은 현물로 분할할 수는 없죠. 그죠? 가치가 손상되니까 팔아서 가액으로 분할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넘깁니다. 대체물, 부대체물. 자, 대체물이라는 뭐예요?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급부가 가능한 물건을 대체물이라 합니다. 부대체물은 뭐예요? 그와 같은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물건을 부대체물이라 합니다. 자, 대체물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금전 등이죠. 내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용합니다. 되돌려 갚을 때는 뭐예요? 빌린 그 돈 자체가 아니라 같은 액수의 다른 돈으로 오죠. 이와 같은 어떤 성질의 물건을 대체물. 내가 타인으로부터 건물을 빌려서 거주하고 있다.
그때 사용기간이 끝나면 되돌려 갚아야 되죠. 그때는 다른 건물이 아닌 빌린 그 건물 자체를 반환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물건을 부대체물이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대체물이냐 부대체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법률 관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자, 볼게요. 대차 관계가 있어요. 대차는 뭐요?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되돌려 갚는 관계를 대차라 한다, 그죠? 근데 대차 관계는 먼저 소비대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용어 설명이요. 자, 소비자가 붙었어요. 소비대차라는 것은 어떠한 법률 관계를 의미합니까?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빌려서 빌린 자가 그 물건을 소비를 하고 되돌려 갚을 때는 뭐요? 그 물건이 아닌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되돌려 갚는 대차 관계를 소비대차. 대표인 게 뭐예요? 금전 소비대차겠죠. 그러면 이 같은 소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대체물이겠다, 그죠? 그 다음, 빌린 물건 그 자체를 사용하고 나서 되돌려 갚습니다. 그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임대차와 사용대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인으로부터 건물을 빌려서 사용합니다. 그때 사용기간이 끝나면 되돌려 갚는데 빌린 그 물건 자체다, 그죠? 즉, 부대체물이 임대차 내지 사용대차의 법률관계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그때 임대차는 뭐예요?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거다죠. 유상으로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빌려 사용하는 법률관계를 임대차라고, 일정 기간 동안 타인으로부터 뭐예요? 물건을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다가 그 물건을 그대로 되돌려 갚는 법률 관계를 사용대차라 합니다. 사용대차. 그 다음, 소비물, 비소비물로 갑니다. 말 그대로 뭐요? 소비물이라면은 한번 사용하게 되면 그 물건은 더 이상 동일 용도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인 게 뭐요? 곡물이라든지 금전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근데 비소비물은 같은 용도로 반복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내구재 등을 비소비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비물이냐 비소비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법률 관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소비물은 뭐요? 빌려서 사용하고 그 물건을 소비하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되돌려 갚는다, 그죠? 이것은 소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소비임치입니다. 용어 설명이요. 임치라 하면은 물건을 타인에게 보관을 맡긴 계약을 임치계약이라 합니다. 그때 물건은 뭐요? 보관을 맡기는 자를 임치인하고, 임치인으로부터 물건을 부탁받아서 뭐요? 보관하는 자를 수치인이라 합니다. 그럼 그 기간이 끝나면은 보관하던 수치인은 그 물건을 임치인에게 되돌려 줘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소비자가 붙었다, 그죠? 그럼 수치인이 임치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은 자기가 소비하고 반환할 때 뭐요?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내어주는 이와 같은 보관계약을 소비임치계약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보통 예금이겠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용어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은행은 나로부터 받은 예금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용하고 내가 반환을 청구하면 같은 액수의 다른 돈으로 내어주죠. 즉 대표적인 소비임치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예요? 가분물, 불가분물, 대체물, 부대체물, 소비물, 비소비물은 객관적으로 뭐예요? 하나의 물건을 가치 손상 없이도 여러 개의 물건으로 나눌 수 있다, 없다. 객관적으로 뭐예요? 동종의 다른 물건을 바꿔서 급부할 수 있다, 없다. 객관적으로 뭐예요? 한 번만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뭐예요? 반복해서 동일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즉 물건이 가지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가분물, 불가분물, 대체물, 부대체물, 소비물, 비소비물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뭐예요? 싼 거를 3번. 당사자 의사에 따른 구분이 있죠. 특정 물과 불특정 물의 구분은 뭐예요? 그 물건이 가지는 객관적 성질에 따른 구분이 아닌 당사자 의사에 따른 주관적 구분에 해당합니다. 이 제목 정도는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상 지금까지 2번 정도 출제가 되었다.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물어볼게요. 소비물과 비소비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구분에 해당한다. O 몇 개겠습니까? X죠. 이런 식으로 뜬다는 겁니다.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분은 당사자 의사가 아닌 물건이 가진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O 몇 개겠습니까? X죠. 이런 식으로 우리 민법 총칙에서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들은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 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용어 설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요. 가분물, 불가분물, 대체물, 부대체물, 소비물, 비소비물로 물건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뭐예요? 객관적 구분이고, 특정물과 불특정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당사자 의사에 따른 주관적 구분이다. 여기까지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자, 내가 어느 더운 여름날 금요일 저녁에 슈퍼에 갑니다. 왜? 주말에 집에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문을 넣느냐? 내일 저녁 몇 시까지 집에다가 뭐요? 하이트 맥주 한 박스를 배달해 달라. 그럼 이거는 뭐요? 가게 주인은 그 종류에 속하는 하이트 맥주 박스라면 아무 박스나 배달하면 되죠. 그죠? 이와 같이 급부의 목적물이 정해집니다. 이를 불특정물이라 합니다. 종류로서 급부의 목적물이 정해집니다. 이를 불특정물. 근데 주문을 갑니다. 가게 하이트 맥주가 창고에 쌓여있죠. 그죠? 근데 유독 내 마음에 드는 박스가 있습니다. 첫 박스로 내일 몇 시까지. 저 객관적으로는 차이가 없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박스로. 그럼 가게 주인은 어떤 박스로만 배달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목적물로 선택한 그 물건만. 이를 특정물이라 합니다. 특정물. 그래서 같은 특정물, 불특정물의 구분은 당사자 의사에 따른 주관적인 구분입니다. 구별 시력은 우리 민법 총칙하고는 상관없어요. 뭐 변제 장소 등이 달라집니다. 채권법에서 볼게요. 자, 지금까지 권리객체인 물건 파트를 다뤘습니다. 물건 파트에서는 두 문제입니다. 자, 그럼 147페이지로 옵니다. 5장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중에서 제1절요. 권리 변동 파트에서는 출제가 된다면 한 문제입니다. 자, 제1절은 몇 페이지까지냐면은 151페이지까지요. 매년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한 3, 4년마다 한 번씩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개사 시험은 우리보다 출제 빈도가 조금 더 높아요. 예. 우리는 한 3, 4년마다 한 번씩 출제가 될 수 있는 논점인데, 출제가 되면 한 문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파트를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개념이에요, 개념. 가장 우리가 하기 싫은 파트예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자체가 출제가 되든 안 되든 뭐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면 나머지 파트가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47페이지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제목이 권리의 변동이죠. 자, 여기 볼게요. 가벌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매도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생깁니까? 매수인으로부터 약속한 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 그죠? 그 다음에 매수인에게는 어떤 권리가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생겼죠. 그래서 없던 권리가 생깁니다. 발생. 이것을 창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억 원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1억을 받을 권리죠. 그런데 그 매매 대금을 수차에 걸쳐 뭐요? 중도금 등 일자를 정해서 쭉 거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쭉 그 약속한 날짜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겠죠. 그럼 1억 받을 권리가 뭐요? 계속해서 바뀐다, 그죠? 중도금을 받았기 때문에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잔금까지 다 지급을 했습니다. 매도인에게. 그럼 대금 채권 이전은 뭐요? 소멸했죠, 그죠? 이와 같이 일정한 원인이 존재하면 뭐요? 그에 따라서 당사자는 일정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그죠? 이를 통틀어서 권리의 변동이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우리는 사회에서 생활합니다. 그때 법에서 교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 하고, 이때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원이 있다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합니다. 이를 통틀어서 권리의 변동, 권리가 변동이 있으면 이를 둘러싸고 있는 법률관계가 변동이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법률관계의 변동이라 합니다. 자, 셋째 줄 마지막부터요.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꿔 읽을 수 있어요? 없던 권리를 새로 취득했고 뭐요? 있던 걸 잃어버렸다 그죠? 그래서 권리 주체의 입장에서는 권리의 득실 변경으로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최대한 제가 강조하는 것들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권리의 변동에는 모습이 세 가지가 있죠. 발생, 변경, 소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생으로 갑니다. 저 권리자의 입장에서 뭐요? 없던 권리를 취득했다 그죠? 취득으로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취득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원시 취득과 성계 취득이 있습니다. 가운데 형태는 없어요. 성계 취득이 아닌 것은 뭐요? 다 원시 취득이요. 반대로 뭐요?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다 성계 취득입니다. 근데 단어만 봤을 때도 어디가 내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더 쉬울 것 같죠? 그러니까 성계 취득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여기에 포섭되지 아니한 것은 다 어디로요? 여기로 위치시키면 됩니다. 여기로.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 출제가 된다면은 두 번 중에 한 번은 여기를 위주로 답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성계 취득으로 먼저 갈게요. 성계 취득. 성계 취득은 한문 그대로 후권리자에게 있었던 권리 뭐요? 신권리자가 성계에서 취득하는 것을 성계 취득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계 취득은 한계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쭉 따라오세요. 첫 번째, 이 부분을 시험하고는 상관없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성계 취득은 한계가 있다. 즉, 신권리자인 어로 뭐요? 갑이 가졌던 권리를 성계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신권리자는 구권리자가 가졌던 권리 이상은 성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즉 최대치가 구권리자가 가졌던 권리의 하나입니다. 또 구권리자가 가졌던 권리 이상은 성계할 수 없고, 두 번째, 구권리자의 권리에 어떤 하자가 있습니다. 흠이 있어요. 그때 신권리자가 취득한 권리는 깨끗한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까? 하자 있는 그 권리 자체를 취득할 수밖에 없어요? 후자죠, 그죠? 즉 신권리자는 구권리자가 가졌던 권리를 성계하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구권리자의 권리에 하자가 있다면 이자의 권리는 뭐예요? 하자 있는 권리 자체를 성계할 수밖에 없다. 즉 자동차를 중고차를 샀어요. 사는 순간 새 차로 바뀔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자의 권리 취득은 뭐예요? 없던 권리를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자가 가졌던 기존의 권리를 성계해서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이자가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갑의 권리를 성계해서 취득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즉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면 양수인은 성계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뭐요? 이자가 양도인이 무권리자일지라도 이자가 일정한 경우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성계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인이 무권리자일지라도 양수인이 일정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무슨 취득일 수밖에 없다? 원시 취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성계 취득이 아닌 것은 다 원시 취득입니다. 따라서 성계 취득은 이자가 권리자가 아니라면 뭐예요? 이자는 갑의 권리를 성계해서 취득한다는 거 있을 수 없죠. 예, 이런 한계 정도는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그 자체 시험에 직접적인 것은 없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넘길게요. 그 성계 취득은 다시 뭐예요? 이전적 성계와 설정적 성계로 나뉩니다. 설정적 성계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게요. 자, 여기 볼게요. 토지에 대해서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갑은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그죠? 그럼 소유권은 그 객체인 물건을
자기만이 전면적으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물건을 소유권이라 합니다. 그러면 객체가 지는 사용가치, 수익가치, 처분가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누구만이 소유권자만이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갑이 자신의 토지를 자세한 개념은 우리가 그때 볼 거예요. 을에게 전세로 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권자가 있던 사용 수익권 등은 누가 지배합니까? 전세권자가 지배하죠. 그 다음 자세한 개념은 그때 갈게요. 자, 저당권. 저당권자에게 토지를 저당으로 맡기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처분권 등은 누가요? 저당권자 가지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은 뭐요? 갑이 가졌던 권리 내용 중 일부를 뭐요? 이와 같은 제도에 의해서 취득한다 그죠. 이와 같은 전세권자, 저당권자, 질권자 또는 뭐요? 임차인 등의 권리 취득을 뭐요? 설정적 승계라 합니다. 설정 승계. 자, 그럼 교과서 보세요. 설정적 승계. 148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쭉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전세로 빌려주더라도 소유권자의 소유권은 없어지지 않죠. 그죠? 즉 구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가지면서 자신의 권리 내용 중 뭐요? 일부를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이자들에게 물려주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전세권자, 저당권자, 임차인 등의 권리 취득은 뭐요? 설정적 승계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로 갑니다. 이전적 승계는 말 그대로 뭐요? 구권리자의 권리가 그대로 신권리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그런데 이전적 승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뉩니다. 즉 갑은 여러 가지 권리가 있겠죠. 네. 토지도 있고 뭐요? 건물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만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신권리자는 뭐요? 구권리자에게 속했던 모든 권리가 아니라 그 중에 특정한 권리만을 개별적 원해에 따라서 취득한다 그죠? 이를 이전적 승계, 즉 대표적인 게 매매, 교환, 정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갑이 사망을 합니다. 유일하게 상속인은 을밖에 없어요. 그때 갑에게 속했던 뭐요? 모든 권리가 통째로 신권리자에게 그대로 넘어간다 그죠? 이를 포괄승계. 법이 정한 일정한 하나의 원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구권리자에 속했던 모든 권리가 신권리자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를 포괄적 승계. 상속, 합병, 포괄 유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승계 취득에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하죠. 이전적 승계도 있고 설정적 승계도 있고 이전적 승계는 다시 특정 포괄 승계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승계 취득이 아닌 것은 다 뭐요? 원시 취득에 해당합니다. 자, 교과서를 볼게요. 원시득. 원시 취득이라면 뭐요? 타인의 권리에 기초치 않고 특정인이 권리를 뭐요? 처음 취득하는 것. 즉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새로운 원에서 자신의 뭐요? 권리를 처음 취득하는 것을 원시 취득이라 합니다. 자, 대표적인 뭐요? 건물을 신축했다고 그죠? 선의 취득은 좀 더 설명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시효 취득, 유실물 서떡, 무지물 선점, 매장물 발견, 부하, 본화, 가공 등의 첨부, 출생으로 인한 인격권, 가족권 등의 취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어 설명은 요번에 제가 완벽하게 안 되니까 물권법 파트에서 그때 한번 다시 단어를 설명하고 다음 회차 요번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구권리자가 무권리자라면 뭐요? 신권리자의 승계 취득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신의 원칙을 설명할 때 얼핏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누가 소유자예요?
A가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갑이 A의 소유의 자전거를 뭐 빌려서 가지고 있든지 훔쳐서 가지고 있든지 주워서 가지고 있든지 자기가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에게 자기 것이냐 팝니다. 그래서 우리 갑이 가지고 있으니까 갑을 권리적으로 믿고 잘못 없이 거래를 통해서 그 동산의 점유를 취득을 합니다. 자, A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그 자전거를 을에게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무권리자입니다. 그래서 을의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은 될 수가 없죠, 그죠? 승계 취득 안 됩니다. 그때 양수인이 선의 무과실하면 동산 거래 안전을 해서 이자가 즉시 해당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인정을 한다. 이런 선의 취득이라고 동산의 점유에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선의 취득에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이자의 권리를 승계해서 취득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선의 취득이라는 민법상의 249조 조문에서 이자가 갑이 가졌던 권리가 아니라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에서 처음 해당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게 돼요. 따라서 선의 취득자의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 아닌 원시 취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승계 취득이 아닌 것은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들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완벽한 것은 다음 회차로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시고 그럼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권리의 변경 위에 박스 판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구분이 있죠, 그죠? 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까지 넘어왔습니다.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입니까, 승계요? 승계죠. 갑이 갖던 소유권을 넘겨받으니까 승계 취득입니다. 그 다음 갑이 가졌던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의 취득. 이거는 승계이냐 원시이냐는 겁니다. 어느 거요? 갑은 을에 대해서 다른 자가 가졌던 대금 채권을 물려받은 겁니까? 매매 계약에 따라서 처음 자신에게 대금 채권이 생긴 거예요. 후자죠. 그러니까 매도인의 대금 채권 취득은 원시 취득에 해당합니다. 그때 갑이 을에서 가지는 1억 채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그럼 이자가 1억 채권자가 됐죠. 이자의 채권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까? 갑이 가져던 채권을 넘겨받은 승계 취득이요? 후자죠, 그죠? 승계 취득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권리의 변경으로 간다. 지금까지 발생을 받습니다. 자, 변경요. 자, 변경도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주체의 변경. 주체의 변경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갑을 간에 토지 소유권, 토지의 매매가 있었죠.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매수인으로 바뀌었다, 그죠? 즉, 주체가 바뀌었죠, 그죠? 근데 이 같은 주체의 변경은 우리가 봤던 발생해서 이전적 승계를 제3자의 눈에서 바라본 것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가 어떤 독자적인 의미는 없어요. 근데 나머지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 다시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애들을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볼게요. 갑을 간에 중고차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발생합니까? 약속한 자동차를 갑으로부터 인도받을 권리가 생겼죠. 즉 매수인이 가지는 권리는 물건 인도 채권이 생겼습니다. 근데 갑의 잘못으로 그 자동차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자동차는 못 넘기죠, 그죠? 그 대신에 돈으로, 그죠?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뀝니다. 이와 같이 물건 인도 목적 권리를 가졌던 자가
돈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 채권자로 바뀌었다. 그죠? 이를 질적 변경이라 합니다. 질적 변경. 그 다음에 양적 변경요. 일단 말로부터 먼저 진행할게요. 내가 토지 10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홍수로 100평이 떠내려가 버렸어요. 900평으로 양이 줄었죠. 대표이 양적 변경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요거예요. 자, 갑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면은 그 객체에 속하는 사용, 수익, 처분, 이와 같은 모든 권능을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런데 을에게 전세를 놨습니다. 그럼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소유권에 속했던 사용수익 권능이 누구에게 갑니까? 전세권자에 가죠.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소유권의 내용이 이렇게 줄었다. 그죠? 줄었다가 전세권이 소멸하면 다시 원래대로 누구에게 회복됩니까? 소유권자에게 회복되죠. 따라서 제한 물건의 설정 소멸로 인한 소유권 내용의 정감 변동이 대표적인 양적 변경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갑의 토지에 뭐요? A가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B가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의 1번 저당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합니다. 그럼 B의 2번 저당권이 몇 번으로 올라갑니까? 1번으로 올라간다고 힘이 세지죠. 이를 작용의 변경이라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효력의 변경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억할 수 있다면 어려운 게 없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멸이에요. 소멸.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다. 그죠? 법에서 절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요? 누구에게나다. 그죠? 누구에게나. 따라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홀라당 불타버렸어요. 그럼 객체인 물건이 멸실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소멸했다. 그죠? 그 권리 자체가 사회에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을 절대적 소멸, 즉 물건의 멸실. 그 다음에 뭐요? 채권이 있었다면 채무자가 변제하면 채권은 소멸하겠죠. 여하튼 변제 등을 한 채권의 소멸 등이 절대적인 소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이라는 것은 특정한 자에게만이죠. 그죠? 즉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요? 소유권은 갑은 잃어버렸다. 그죠? 그렇지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매수인이 가지고 있다. 그죠? 이를 상대적 소멸. 즉, 이전적 성결은 뭐요? 소멸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로 갑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갑을 간의 매매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없던 권리가 당사자에 발생하고 있던 권리가 변경하고 있던 권리가 소멸한다. 그죠? 이를 통틀어서 권리의 변동이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림에서는 갑을 간의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뭡니까? 매매다. 그죠? 이와 같이 일정한 법상의 원인이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 효과로서 권리 변동이 당사자 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죠. 그죠? 무수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매매 등을 뭐요? 학자들이 법률 요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법률 요건. 그래서 원인인 법률 요건이 성립하면 그 효과로서 법률 효과로서 당사자 간의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이란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그 원인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 원인을 통틀어서 법률 요건이라 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이라고,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하겠죠. 이와 같은 원인을 통틀어서 법률 요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건에는 무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즉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존재합니다. 근데 칠판에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분류했다 그죠? 볼게요. 매매 계약이 있다면 그에 따른 당사자 간에, 즉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일정한 권리의 변동이 납니다. 임대차 똑같다 그죠? 고용계약이 있으면 똑같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원인들이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로서 권리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임대, 고용, 도급 등의 개개의 요건과 효과는 다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매 등에 따른 법률 효과는 법의 강제에 의했습니까? 자기들이 원해서요? 원해서죠. 이와 같이 자신들이 원한 대로 어떤 권리 변동되는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뭐예요? 매매 등의 원인을 통틀어서 학자들이 다시 법률 행위다 이와 같은 제목을 붙입니다. 근데 법률 행위란 단어 자체는 우리 사회에서 존재치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실제 존재하는 제도들은 매매 등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공통 분모를 통해서 뭐예요? 설명하기 위한 어떤 학문상의 학자들이 만든 개념을 법률행위라 합니다. 법률행위. 즉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권리 변동의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와 같은 매매 등의 원인은 뭐예요? 통틀어서 학자들이 법률행위라 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매매 등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이 부분 상속, 부당이득, 사무관리, 불법행위 등이 있으면 그에 따른 권리 변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상속 등은 내가 원했습니까? 법에 의해서요? 법에 의해서죠. 즉 내가 원한 데서 상속인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다 상속 등의 어떤 권리 변동 이렇게 나머지는 원해서가 아니라 뭐야? 법에서. 이같이 상속 등의 어떤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나머지 법률 원인을 통틀어서 뭐야? 학자들이 법률 규정 또는 법 규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요건에는 다양한 것들이 이제 뭐야? 크게 두 가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뭐야? 원인을 통틀어서 법률 행위라 하고 나머지는 뭐야? 통틀어서 법 규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없어요. 여기가 아닌 것은 뭐야? 다 여기. 반대로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야?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볼게요. 둘째 줄, 법률 요건에는 크게 두 가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라고, 당사자 의사 불문하고 법이 인정하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규정 등의 크게 두 가지 원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어떤 법률 요건, 즉 권리 변동이나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을 통틀어서 법률 요건에 있다 그죠? 근데 이 같은 법률 요건은 하나 이상의 사실로서 구성이 됩니다. 이 같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학자들이 다시 법률 사실이란 제목을 붙입니다.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되죠. 법률 사실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뭐야? 성립하면은 그 효과로서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즉 논리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 보세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은 매도인의 청약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매수인의 또 다른 뭐야? 의사표시인 성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즉 청약과 성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비로소 뭐가 완성이 돼요? 매매가 완성이 되죠. 그럼 매매가 완성이 되면 약속한 대로 매도인에게는 대금 채권이 발생하고 매수인에게 뭐야? 이전 등기 청구이 발생한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청약과 성낙은 왼편 그림 중에서 몇 번에 해당합니까? 1번이죠, 그죠? 그 다음, 그 여하튼 청약과 성낙이 합치가 되면 매매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매매는 옆 페이지 중 몇 번이요? 2번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매매가 성립하면 매도인에게는 대금 채권이 생기고 매수인에게 뭐야? 이전 등기 청구하는 권리가 생기죠. 여기가 어디요? 법률효과는 3번이다 그죠? 그래서 위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볼게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즉 법률 요건은 하나 이상의 사실로 구성됩니다. 예조로 유언, 취소, 해제 등과 같이
하나의 법률 사실만으로 법률 요건이 완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매매 등 계약은 뭐요? 두 개 이상의 법률 사실들이 합쳐서 법률 요건이 완성이 된다 그죠? 그래서 밑에 박스 부분이 우리 시험에 15회차에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즉 매매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청약과 성락의 합치가 있으면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면 그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대금, 채권 등이 발생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매매 계약이 이와 같은 권리를 발생하는 원인인 법률 요건에 해당하고 매매는 청약만으로 매매가 될 수 없죠. 즉 청약과 성락이 매매라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이 되고 그에 따라 뭐요? 매매 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인, 매수인에게 생기는 뭐요? 권리 의무가 그 법률 효과에 해당합니다. 자, 넘길게요. 그래서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는데 법률 사실은 여러 가지로 다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예요? 150페이지 가운데 준법률행위 있죠. 이 준법률행위만 종류와 예를 기억을 할게요. 자, 법률 사실의 분류로 갑니다. 법률 요건을 구성한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는데 법률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용태와 사건으로 구분합니다. 사건. 법률 사실 중 사람의 정신작용에 바탕을 한 법률 사실 학자들이 용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뭐요? 나머지 사람의 정신작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법률 사실을 사건이라 합니다. 사건이 더 쉽겠죠. 그럼 사건부터 확인해 볼게요. 사건요. 옆에 제일 밑에 법률 사실 중 사람의 정신작용과는 관계없는 법률 사실. 어떤 게 있느냐? 둘째 줄. 내가 원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죽는 게 아니죠. 그죠? 사람의 출생과 사망. 때가 되면 시간이 흘러가죠. 시간을 붙잡아 둘 수 없죠. 사람의 정신으로. 시간의 경과, 부합, 혼화, 부당이득, 혼동. 때가 되면 사과가 열렸다가 때가 되면 떨어집니다. 이 같은 자연적인 물건의 발생, 소멸.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예요? 사건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연산만 해볼게요. 몇 줄 끊지 마세요. 법률 요건은 원에서와 뭐요? 법에 의해서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사건은 내가 원에서가 아니죠. 그러면 어디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 그죠?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첫째 줄.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되면 법에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즉 법률 요건 중에서는 법 규정에 해당할 겁니다. 밑줄은 끊지 마시고 다시 용태로 갑니다. 법률 사실 중 사람의 정신작용에 바탕한 법률 사실을 용태라 하는데 다시 두 가지요. 용태는 그 정신작용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적 용태와 정신작용이 가슴 속에만 존재하는 내부적 용태로 나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배웠던 단어를 그냥 확인하는 식으로 갑니다. 자, 내부적 용태로 먼저 갈게요. 151페이지 옆 페이지 가운데 내부적 용태는 정신작용이요. 외부로 표현되지 않고 가슴 내부에만 존재합니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간접적 용태와 의사적 용태. 그 중에 간접적 용태라면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이 가슴 속에 있는 것. 선이 일정한 사실을 모른다 그죠? 악의는 일정한 사실을 안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 용태라는데 우리가 선이 악이라는 단어만 확인을 할게요. 그 다음 의사적 용태라는 것은 일정한 의사가 가슴 속에 있느냐. 즉 소유의 의사 이런 것들을 의사적 용태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외부적 용태는 다시 뭐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뉩니다. 적법행위, 위법행위. 자, 민법상 위법행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학자들 뭐요? 적법행위는 다시 의사표시와 나머지 뭐요? 적법행위를 통틀어서 준법률행위이다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법률적 행위라고도 합니다. 자, 준법률 행위만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자, 의사표시는 우리가 의사표시 파트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자, 의사표시를 보세요.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이나 글도 외부에 표현하는 법률 사실을 의사표시라고. 여하튼 의사표시는 뭐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매매 등의 법률 요건인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필수 사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법률가 완성되면 뭐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 자세히 봅니다. 의사표시는. 근데 적법행위 중 뭐예요? 나머지 모든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란 제목을 학자들이 합니다. 준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고민하지 마세요. 접두어에 불과합니다. 접두어에. 그래서 나머지 적법행위는 뭐예요? 제목을 학자들이 그냥 준법률행위라고 붙인다는 거예요. 법률에 준한다. 또는 뭐 법률적 행위라고 한다.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마시고, 우리가 접두어 P가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죠. 그죠? 예, P가. 그래서 접두어다는 거예요. 접두어. 그런 의미로. 자, 그럼 물어볼게요. 법률 요건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매매 등의 법률 행위하고 나머지 법에서 인정한 법률 효과만 발생하는 법 규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준법률 행위는 뭐예요? 법률 행위가 아닌 나머지 모든 적법행위는 뭐예요? 그냥 묶어서 준법행위. 통일성도 없어요. 각종 준법률 행위가 또 공통적인 분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째로 그냥 묶어서 그냥 준법률 행위를 할 뿐입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갑니까? 여기죠. 그죠? 여기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인정하는 효과만 발생을 합니다. 자, 볼게요. 준법률행위. 법률행위를 제한 나머지 모든 적법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효과가 아니라 뭐예요? 법에서 인정하는 효과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할게요. 준법률행위는 다시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나뉩니다. 비표현행위는 다른 말로 사실행위라고도 합니다. 자, 표현행위. 표현행위는 다시 세 가지. 의사의 통지, 간염의 통지, 감정의 표시가 있습니다. 근데 감정의 표시는 적지도 않을 거예요. 왜? 별로 중요치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나의 어떤 감정을 외부에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민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정려에 있어서 수정자에 대한 정려자의 용서가 대표적인 감정의 표시인데 우리는 정려 안 배웁니다. 자, 의사의 통지하고 간염의 통지. 애를 최대한 기억할게요. 자신의 의사를 뭐요? 외부에다가 표시한다. 그 점은 의사 표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 뭐예요? 의사 표시는 법률가 완성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근데 의사의 통지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법에서 인정하는 효과만 발생한다. 어떤 것을 의사의 통지라 하느냐? 예. 우리가 뭐예요? 보고 있는 각종의 최고자가 붙은 거, 각종의 거절자가 붙은 게 의사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자, 기억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게요. 최고는 다른 말로 어떻게 해요? 촉구, 독촉, 청구죠, 그죠? 대표적인 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야? 빌린 돈을 갚으라 그죠? 이행의 청구, 변제의 청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의사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자, 볼게요. 의사의 통지.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다가 표시한다는 점에서 의사 표시하고 같으나 다른 점 뭐예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인정한 효과만 발생을 합니다. 각종의 최고 거절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보충 파트 보세요. 1번.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는 애들을 우리 교과서 순서대로 묶어뒀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죠. 그 다음에 법인 파트에서 청산 단계에서 청산의 채권자들이 뭐예요? 채권 신고의 최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웠습니다. 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 다른 말로 이행의 청구 등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자에 대한 선택권 행사의 최고. 그 다음에 채무이행의 최고. 다른 말은 뭐예요? 채무의 청구, 독촉, 촉구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한 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거절자예요.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거절. 그 다음에 무건대리에서 본의 추인 거절. 이 같은 각종의 최고 거절자가 붙은 게 의사의 통지예요. 근데 최고라는 단어 뭐예요? 이렇게 바꿔서 적을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간염의 통지. 자신이 알고 있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인식을 외부에다가 알리는 행위를 간염의 통지라 합니다. 간염의 통지. 그러면 현행법에서 어떤 것들이 간염의 통지에 해당하느냐? 각종의 뭐요? 통지자가 붙은 거, 각종의 성인자가 붙은 거, 각종의 성낙자가 붙은 것들이 간염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자, 볼게요. 간염의 통지. 과거, 현재 사실, 인식을 외부에다가 알리는 행위를 간염의 통지라 합니다. 각종의 통지, 성인, 성낙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충 받아보세요. 교과서 순서대로 묶어뒀습니다. 2번. 그래서 우리가 법인 파트에서 배웠다고 그죠? 총회는,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는 뭐예요? 총회일, 일주 전에 소집 통지하다 그죠? 즉, 총회일이 정해졌다면 그 사실을 알리죠. 그죠? 회원들에게. 총회 소집의 통지. 그 다음에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죠? 그 사실을 알리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 또는 대리권 수여의 통지. 그 다음에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뭐야?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채권 양도의 통지. 공탁의 사실은 뭐야? 알리는 공탁의 통지. 근데 성낙의 의사표가 연착했어요. 그 사실을 알리는 연착의 통지. 이런 것들이 간염의 통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낙이다 그죠? 갑이 A에게 1,000만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 채권을 누구에게 양도합니까? 을에게 양도한다 그죠? 그럼 채무자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죠. 채권 양도는 각각 을 사이 합의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갑이 A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1,000만을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그 채권을 누구에게 양도했다? 을에게 양도했다. 그 사실을 통지하죠. 아니니까 간염의 통지 맞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 그죠? 채권 양도를 성낙하죠. 예. 그래서 그 알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의 성낙.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시효 완성 전에 채무의 승인이 간염의 통지입니다. 그래서 A가 뭐예요? 갑에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1,000만 원 빌린 게 있다 그죠? 자신의 의무의 존재 사실을 시인하는 어떤 시효 중단 효과를 발생케 하는 채무자의 승인이 간염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일단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할게요. 자, 옆 페이지로 갑니다. 나머지는 뭐요? 비표현행위라 하는데, 다시 비표현행위는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로 나뉩니다. 애들 정도를 부탁드릴게요. 순수사실행위는 교과서를 보니까 어떤 게 적혀 있어요? 주소의 설정, 매장물의 발견, 발명, 가공 등이 적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순수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즉,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냐는 법에서 관심이 없어요. 법에서 인정한 사실만 있으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행위를 순수사실행위라고 하고, 근데 혼합사실행위를 보니까 어떤 게 적혀 있어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물건의 인도, 변제 등이 적혀 있죠. 그죠? 부부의 동거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자, 동거라는 사실만으로는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혼인, 부부의 동거인지 뭐예요? 또는 단순한 쾌락으로서 동거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실만은 구분 안 돼요. 그래서 효과가 발생하려면 뭐예요? 일정한 정신의 바탕을 둔 사실에만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뭐예요? 순수사실행위와 구분해서 혼합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즉, 동그란 사실만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고 뭐예요? 사실혼이 구분이 안 되죠.
당사자의 가슴 속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부의 의사로 동거하고 있으면 이거는 사실혼으로 보호가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사실 자체가 법상의 의미가 있으려면 일정한 정신에 바탕한 사실임을 요한다. 이를 혼합 사실행위라 그럽니다.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애들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일단 최대한 반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볼게요. 매일 문제. 자, 4번요. 다음 권리 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성계 취득이 아닌 것은 다 원시 취득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효 취득은 타인 소유 물건, 즉 자기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의 의사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점유 사용하면 법에 의해서 뭐요? 그 시효 취득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를 취득 시효 제도라 합니다. 기존의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는 뭐요? 성계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원시 취득에 해당합니다. 정답 1번이고 2번. 신축된 건물의 최초의 소유권 취득은 대표적인 원시 취득 맞죠? 건물의 신축. 그 다음에 매매에 의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뭐요? 성계 취득이다. 그죠? 대표적인 성계 취득이고.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은 기존의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은 게 아니에요. 주인 없는 물건을 소유해서로 먼저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무주물 선점이라고, 따라서 뭐예요? 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원시 취득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내가 저당권을 취득했다고 하죠. 저당권의 취득은 성계 취득이고, 성계 취득 중 이전적 성계입니까? 설정적 성계요? 설정적 성계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죠. 빨리빨리 안 돼요. 빨리빨리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 칠 때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반복할게요. 자, 지금까지 법률행위 파트에서 뭐요? 제일 하기 싫은 각종 개념들에 관한 어떤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시간 날 때마다 뭐요? 일단 반복해서 교과서를. 자, 그러면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제3절 법률행위하로부터 진행을 합니다.